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며 40년간 환자들을 돌봤죠.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서초구의 40평 아파트였습니다. 1985년에 아내와 함께 2억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25억 원까지 올랐다고 하더군요. 의원 매각 대금과 평생 모은 돈까지 합하면 총 3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딸 미경이는 간호사로 일하다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내가 떠난 후 3년을 혼자 살았는데 아들이 계속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와 함께 사세요. 며느리 연주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사였고 손녀 서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이 용돈도 챙겨주고 며느리도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태준아, 너는 의사야. 환자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 포기합니다. 맞아. 이 가족도 이미 치료 불가능한 상태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에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 집 팔기로 했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 알겠습니다. 이미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일주일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23억의 현금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옮겼습니다. 목요일에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제 개인 물건만 포장해서 캐나다로 보내주세요. 금요일 아침 드디어 가족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집 팔았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어. 아버지, 저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오늘 오후 비행기로 떠날 거야.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주야,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거야. 나는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너희는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선택한 시설이고 내 돈으로 간다는 거야. 오후 3시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현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딸 미경이가 알아봐 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른들과 어울리며 정말로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23억의 집, 매각 대금과 7억의 예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가끔 한국의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용서해 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의 선택, 그리고 제 선택 말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 1년 정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서재에서 의학 논문을 읽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18살 손녀가 며느리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며느리가 주의를 주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언제까지요? 제 친구들은 다 독립적으로 살던데요. 서연아,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도 그리 진심 어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녀가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아들의 태도, 손녀의 행동들을 말이죠. 어느 날 며느리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연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면서. 뭘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뒤이은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지? 친구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가족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목이 말라서 새벽 1시경에 깨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병원 동기들이 자꾸 물어봐. 아버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냥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이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 무슨 이야기? 아버님이 이제 연세도 있고 건강 관리를 전문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든지 그런 곳 말이야.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원할까? 원하게 만들어야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최근 들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 되잖아. 실제로 나이도 있으시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멀쩡하신데. 태준아, 현실을 봐. 우리도 살아야 해. 서연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아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서 90살, 100살까지도 사시는데. 며느리가 냉정하게 계속했습니다. 연주야, 그런 말 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아버님이 최근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주변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되면 집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 아버님 명의로 놔둘 수는 없잖아.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명예 변경도 해야 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미리 해두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간신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길러낸 아들이 20년 동안 며느리로 모신 연주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이 집에서 지낸 2년 동안 생활비는 물론이고 손녀 교육비, 가족 여행비까지 모두 제가 부담했었습니다. 며느리가 약국을 그만둔 것도 제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줬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부담이 되었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미소, 아들의 다정한 말투, 손녀의 인사까지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떤 계획이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어. 집에서 책이나 읽을 생각이야. 요즘 많이 피로해 보이세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괜찮아. 아직 건강해. 그래도 정기 검진은 필요하죠. 예방이 중요하니까.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지만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가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으며 손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화장실을 가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비교표라는 제목이 문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러 시설들의 가격과 조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A월 30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일반 실버타운 B는 월 20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실버타운 C 월 150만원, 보증금 2천만원, 그리고 각 시설 옆에는 며느리의 필기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가 적당할 듯 어차피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라니요. 제가 곧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뒤적여 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재산 정리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단계 건강검진 후 전문 요양 필요 판정 받기, 2단계 실버타운 입소, 3단계 부동산 명의 변경, 증여세 최소화 방안 검토, 4단계 예금 계좌 관리권 이전.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계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25억, 예금 5억, 총 30억, 실버타운 B 월 150만원, 12개월이면 연 1,800만원, 의료비 등 기타 지출비 연 500만원, 총 연간 지출 2,300만원 정도.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10년 후 예상 자녀 재산 7억 정도. 서연이 의대 등록금. 우리 노후 자금으로 적절할 듯 완전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이었습니다. 제 남은 생을 계산해서 재산을 관리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피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전혀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친구들과 만났는데 요즘 실버타운들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시나 해서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물리치료도 받고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어떤 곳인지 보시는 거죠. 나는 여기가 좋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솔직히 말해.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가족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부담스럽지 않다면 왜 자꾸 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손녀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진심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전문가 김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실장, 우리 아파트 시세가 정확히 얼마나 나올까?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정확한 시세를 알고 싶어. 요즘 그 단지가 워낙 인기라서요. 깨끗하게 25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급매로 내놓는다면 23억 정도에도 바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파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아니야. 혹시나 해서. 다음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자산을 점검했습니다. 예금 5억, 주식 투자금 2억, 그리고 아파트 25억, 총 32억 정도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 혹시 상속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요즘은 생전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전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증여 취소 조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인데? 시아버님 일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결정 못했어? 태준이가 자꾸 망설이네. 효자 노릇하려고. 그러게. 현실을 봐야지. 맞아.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며느리의 친구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거야. 그래서 전문 시설에서 돌봄 받는 게 좋다고. 그런데 시아버님이 거부하면 선택권을 안 주면 돼.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하면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민지야, 너희 집 진짜 부러워. 왜? 너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자유롭게 살잖아. 그런가? 난 가끔 외로운데 우리는 할아버지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그럼 어떻게? 엄마가 곧 해결된다고 했어. 18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다니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에 있는 딸 미경이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미경아, 아빠가 한국 떠날 생각이야. 네? 갑자기 왜요? 캐나다로 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데 태준이네는 뭐라고 해요? 아직 말 안 했어. 미경아, 내가 아빠 편이지? 당연하죠.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 아들의 태도, 손녀의 말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죠. 정말요? 언니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래. 아빠가 직접 들었어. 아빠,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하다기보다는 배신감이 컸어. 아빠, 정말로 캐나다 오실 거예요? 응.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복수야. 딸이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빠, 복수라니요? 미경아, 아빠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배운 게 있어. 병은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완전히 낫는다는 거야. 무슨 뜻이세요?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야.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어떤 결정이요? 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나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야. 가족들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응. 너희들 말이 맞더라.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나이도 있고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아버님을 위해 최고의 시설을 찾아 드릴게요. 이미 정했어. 어디요? 캐나다야. 네. 가족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미경이가 아주 좋은 곳을 알아봐 줬어. 한국인 전용 시설이래.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지 않나요? 괜찮아. 어차피 너희들은 바쁘잖아.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함께? 너희가 원하는 게 함께 사는 거야?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가족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실버타운 비교표, 재산 정리 계획 다 알고 있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아, 내가 병원 동기들한테 하는 말도 들었어.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너도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 거 알고 있어. 손녀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떠날게. 그때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미 늦었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울먹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제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손녀 서연이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친구들 때문에 괜히. 정말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랑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나도 사람이야. 상처받고 외로움 느끼고 존엄을 지키고 싶어. 너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만 사랑이 유지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지난 2년 동안 존중받지 못했어. 아들과 며느리, 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젠 나를 붙잡지 마라. 너희가 원하는 자유 내가 주마. 대신 나도 내 자유를 선택하겠다. 그날 밤 제 비행기 표는 이미 발권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틋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자. 남은 날들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자. 캐나다에 도착한 지 벌써 1년. 저는 지금 미경이와 함께 한국인 커뮤니티의 어르신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저녁에는 손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나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이성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가족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이미 다 용서했다. 다만 이제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용서란 함께 살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70, 80이라 해도 중요한 건 나의 존엄과 내 선택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저희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